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또 이제 21강 여러분하고 중국 판례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377조를 해볼 건데요. 우리 주주총회 결의 취소와 관련해서요. 음, 아무래도 주총회 결의 자체를 취소를 요청하는, 그죠? 요청하는 자가 좋은 의도로 할 수도 있겠지만, 나쁜 의도로 주총회 결의를 취소를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자를 상대에 대해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회사의 청구가 있으면 그 결의 취소소를 제기한 자에게 어, 담보를 제공하게 합니다. 너가 진심으로 이 다투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를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취소가 했던 것이 잘못되었을 때 너가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요, 회사의 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한 자에게, 취소를 청구한 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어요. 물론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주가 했겠지만, 주주가 취소를 제기할 때 그랬겠지만, 이 주주. 그런데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는 뭐냐면, 주주이지만 이사 감사로서 어떤 결의 취소의소를 제기한 거죠. 직무 상태에서, 그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결의 취소소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사 감사인 주주에게는 담보 제공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물론요, 회사는 주주가 나쁜 의도로 했다는 것을 소명해줘야 돼요. 소명해줘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돼요. 됐고 넘어가시고, 그 조문으로 나온다면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결의 취소에서는요, 결의 취소는 등기된 경우는요, 결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해야 된다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법원의 재량의안 청구기각. 이 재량기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재량기각은 설립무효 취소의소에 있는데 거기서 재량기각을 뒤쪽에 회사 소송에서 준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특히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어, 주주총회 결의 취소가 아니고요.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된 소송. 그 세 가지, 네 가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재량의안 청구 기각이 인정되는 게 어디 있느냐? 주총의 결의 취소의 소에서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총 결의 무효부존재라든지요. 무효부존재라든지 주총 결의 부당 결의 취소 변경의 소라든지 그죠? 여기는 없어요. 주총의 결의 취소의 소에서만 재량기가 인정되는 거요. 그 외 기타 다른 회사 소송에는 전부 다 준용돼요. 그러니까 준용 안 되는 것만 생각해 보면 되겠네. 그죠? 주총의 결의 하자와 관련된 소송에서 주총 결의 무효 부존지에서 부당 결의 취소 변경의 소에서만 재량 기각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의 취소가 제기된 때 결의 내용, 회사의 현황, 재반 사항을 참작해서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법원은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만? 꼭 알아두세요. 주총 결의 취소의 소에서만. 그냥 주총의 하자에서는 거기서만. 그지 알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91번 한 풀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총의 결의 취소의 소는 법원의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지만 주총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러한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 기각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 그 다음에 결의 무효 부존재소도 여러분 전문으로 확인하셔야 되죠. 어, 주총, 결의 무효 부존재는요, 전속과는 소재기 공고, 소의 병합 심리, 판결에 대세요 했는데, 본문만 예,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서인 장래어는 준용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소고표를 안 깔아주시고,
패소 원고 책임, 담보 제공 의무도 있고요. 등기 규정 다 합니다. 그럼 내용은 어떤 거냐?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돼야 되겠죠?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되면 우리가 결의 취소해소에 간다 그랬죠?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면 결의 무효에서 있다. 그다음에 또 총회 소집 절차라든지 결의 방법이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중대한 하자 있잖아요. 그럴 때는 결의 부존재 확인서로 가겠죠. 부존재 확인. 그래서 절차와 방법에 존재하지 않을 정도 중대한 하자는 부존재 확인서고요.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면 무효 확인서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기 비교를 좀 했으니까 여러분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특징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판결의 대세적 효력만 준용된다. 그죠? 판결의 장래요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급효가 있다. 법원의 재량계약도 준용되지 않는다. 알겠죠? 주청 결의하자 무효 부존재 소요는 그렇습니다. 재량기각은 아까 비교해봤고요. 승소 판결의 효과도 비교를 해보면 주청 결의하자와 관련된 소송에는 전부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이고 감자무효에서도 소급표 두 곳만 잘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곳. 그래서 주청 결의하자에서 그 다음에 감자무효에서 그죠? 여기서만 소급표 인정된다. 나머지는 거의 어때요? 190조 단서가 준용돼서 전부 다 나머지 회사 관련 소송은 장래효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92번 한번 가볼까요? 주총의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되면 뭐라 그랬어요? 정관 또는 법령에 위반한 경우 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결의 취소의 원인이 아니고 결의 무효의 원인이 된다. 틀렸죠?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되면 결의 취소의 원인.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결의 무효 확인소의 원인이 되는 거죠. 알겠죠? 내용이 정관 위반되면 취소해서.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면 무효 확인소. 알겠죠? 이렇게 합니다. 주청결의 무효의 주장은 항변으로서 가능할 수 있고 무효의 주장은 반드시 소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주청결의 무효 주장이죠. 무효 주장은 이거는 소의 방법뿐만 아니라 항변으로도 가능해요. 무효는. 왜냐하면 무효는요. 처음부터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죠? 주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송도 가능하지만 그냥 주장으로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8번에 가보시면 사채권자도 소액이 있다면 결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총회 결의가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 채권자의 소액이 인정된다. 그렇죠? 그건 가능합니다. 그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보면 그래서 사채권자도 소액이 있다는 거죠.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의 100번 보세요. 결의 무효 확인해소하고 결의 부존재 확인소 모두 제소 기한에 제한이 없다. 무효 확인과 부존재 확인소는요. 제소 기한 제한이 없어요. 그런 걸 확인하시고 혹시 뭐 법원직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법원직 나왔던 거 위주로 보되 최신 판례를 좀 보시고요. 조문을 하여튼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법원직은요. 조문이 거의 한 80%가 되니까 조문을 잘 보시고 그다음에 판례 제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해 놓으시면 이만큼 준비가 될 겁니다. 그럼 102번 가보시면 결의 무효의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 현황,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틀릴까요? 맞을까요? 결의 무효의소가 제기됐을 때는 재량 기각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그죠? 어디서만 가능했어요? 결의 취소의소만 청구 기각, 기량 기각이 가능하다 했지. 무효소, 부존재소에는 기각 가능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나머지 여러분들 좀 보시면 돼. 한번 쭉 풀어보시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 104번 한번 볼게요. 주총의 결의 무효 확인 판결이 선고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이게 뭐예요? 이 대세어죠, 대세어. 그죠? 대세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회사와 주재국을 영향을 미친다. 이게 뭐예요? 소고표죠. 용어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07번 가보시면 판례인데요. 예, 법원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왔던 지문입니다.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이 스스로 퇴장을 했어요. 본인이 스스로 퇴장하는데 아직 심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퇴장했어요. 그 주들이 대표에서 나가버리는 거죠. 의장이 나가버리니까 그 남아있던 그 주들이 어때요? 뭘 해야 되죠? 다시 그 주총회를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임시의장을 선임해갖고 주총회를 진행을 해서 결의를 했어요. 이 결의는 주총회 부존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알겠죠? 유효하다는 거,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않은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줄의 의사에 반해서 의장이 자진해서 퇴장해버렸다, 이죠. 그런 경우는 폐회를 하고 떠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총회가 폐회됐거나 종결됐다고 할 수 없어요. 이럴 때 퇴장 당시에 회의장에 남아있던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진행한 주총회 결의도 적법한 것이죠.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직도 나오고 법무사에 나왔지만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 주총의 결정도 없어요. 권한 없는 자가 주총의 결정도 없이 일부 주재에만 그것도 구두로 수집 통지했다. 이거는 거의 뭐죠? 주주총회가 존재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정도는 거의 주총회 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이건요, 그 하자가 너무 중대해서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부존재가 됩니다. 그렇죠? 부존재를 봅니다. 내용 나오면 무조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이사의 결정도 없이 일부 주주의만 구두로 소집 통지했다.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10번 가보시면 주식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요. 주총의 의사로, 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주총의 의사라고 위조했어요. 그게 의사록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회사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주식회사 내부 의사 결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외부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회사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이걸 확인하는 판결은요. 주총의 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에 해당된다고 봐서는 안 되죠. 그렇죠?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 이걸 무슨 부존재 확인을 해요. 할 필요도 없죠. 아예. 부존재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존재 확인서는요. 밑에 그 판례도 나왔지만 주식회사 내부의 최소한 의사결정은 일단 존재는 하지만 그것이 하자가 너무 중대해서 주총회가 없는 것과 똑같이 보는 것이 주총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 알겠죠? 근데 여기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주총회 의사를 위조하고 내부 의사결정도 전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아예 부존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투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서 무효인 주총의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진하는 법원직이 나왔네요. 사후에 적법하게 추진하는 경우에 그 무효인 결의는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무효인 주총의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진해요. 추진이 가능하다면 어, 무효행위를 추진하잖아요. 그 무효행위는요 보통 소급하지 않아요. 추진하면요. 추인이라는 개념은 항상 지금 추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추인은 장래효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추인은 항상 장래효를 생각하시면 돼요. 장래를 향해서 효과를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무효인 결의는 소급해서 유효로 된다? 아니에요. 소급효로 유효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봐서 장래를 향해서 유효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효인 주총 결의가 원래 추인을 못할 수도 있지만 추인 사유에 해당돼 갖고 추인을 했다. 그러면 장래효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장래를 향해서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 생각하고 새로운 법률 행위로 한 것으로 보시면 돼요. 무효행위 추인은 그렇습니다. 추인은 자, 그 다음에 부당결의 취소 변경의 수다. 부당결의 취소 변경의 수. 이거는 뭐냐면 결의 자체가 부당한 거예요. 특히 이제 특별이해 관계는 그와 관련되는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거든요. 의안은요. 그래서 의결권 행사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의결권을 잘 들여다보니까 결의가 너무 부당해요. 또 이 특별이해 관계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면 그 결정을 저지할 수 있었던 거죠. 알겠죠? 그 주주가 참석했다면 저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그 주주는 어때요?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취소해소 또는 그 결의에 대한 부당 결의에 대한 취소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수동 준용량은 똑같아요. 뭐도 안 돼요? 여기는 재량기각 똑같이 인정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본문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장래효 인정 안 돼요. 소급효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됐네요. 하여튼 주청결의 취소에서 법조문을 알고 이렇게 구분되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충분하고 제가 표시를 쭉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 다시 한번 이 특징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 가볼게요. 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의 관계, 사회이사 나오잖아요. 이사의 선임, 이사는요, 어디서 선임하죠? 주총에서 선임한다. 알겠죠? 이사는 주총에서 선임한다. 그 다음에 회사와 이사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당연히 회사가 이사에게 위임을 한 거죠. 나 대신 네가 무엇을 해라. 라고 위임 관계죠. 그죠? 위임 관계. 그래서 이사가 만약에 회사에 대해 잘못되면 무슨 채무불이죠. 채무불이행. 그래서 이사가 회사에, 회사에 대해서 업무를 집행을 잘못했을 때는 위임을 위반한 거죠. 계약 위반으로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이사는요. 어,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입니다. 그래서 아래 인정하는 어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요. 사회이사인데요. 결격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사회이사로 인정될 수 있고요. 사회이사가 되면 일반 이사와 동일하고요. 또 이 사회이사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거. 이사와 동일하면 단지 이제 상무에 종사하지 않을 뿐이에요. 알겠죠? 출근을 안 한다는 거죠. 매일. 그러면 이제 사회이사는 외부의 이사를 외부의 인자를 이사로 선임해서 회사 내의 어떤 그런 내부 의사 결정의 경직성이라든지 부정한 결정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독하기 위해서 사회이사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에, 일반 이사와 동일한 그 내부에 있는 자가 만약에 사회이사가 되면 사회이사의 취지가 몰각되는 거죠. 그래서 결격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어떻게 돼요? 해당되면 자동적으로 그 직을 상실합니다. 그몇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라든지요. 집행임원 또는 비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감사, 집행임원, 비용자 그들은 어때요? 다시 사회이사를 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되죠. 그죠? 이해관계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 최대 주주가 자연인인 경우는요. 주주가 자연일 때 그 최대 주주가 자연인 본인하고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최대 주주가 법인인 경우는 그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위원, 피용자가 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이사, 감사, 집행 임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될 때는 현재 이사, 감사, 집행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사회에서 선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오게 되면 뭐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회사의 모회사, 자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은 기용자도 여기에 사회이사로 올 수 없다. 이 정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이사 선임이 안 되는 자들.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115번 같은 경우는 뭐 이사 선임은 주총의 보통 결의사항 맞습니까? 맞아요. 이사 해임은 특별 결의사항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요거 꼭 알아두시고 이와 좀 비교해 본다 그러면 감사 선임도 주총의 보통 결의사항. 감사 해임은 어때요? 주총의 특별 결의사항 똑같습니다. 알겠죠? 근데 하나만 좀 비교를 해 본다면 청산인 있잖아요. 청산인. 청산인은 해임, 선임 모두 어때요? 주총의 보통 결의다. 알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사, 감사는 똑같다. 알겠죠? 감사는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고, 그럼 사회이사는 누가 선임할까요? 116번. 여기 사회이사는 누가 선임할까요? 사회에서 똑같다 그랬죠? 주총의 보통 결의사항으로 한다. 알겠죠? 사회이사 해임도 똑같이 특별 결의사항으로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18번 한번 가보시면 이사 선임 결의하고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대표이사와 별도 임명 계약을 체결한 적 관계없이 이사 지정 체결한다. 요거는 뭐 이제 그 이사 감사와 다 똑같아요. 이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자들 있죠. 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자들은요. 본인이 있죠. 별도로 계약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 않더라도 승낙만 하면 어때요? 승낙만 있으면 지위를 취득한다. 지위를 취득한다. 알겠죠? 취득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됐습니까? 그래서 이사 선임결에 피선임자 승낙만 있으면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총으로 선임하는 자들 누가 있어요? 이사, 감사 알겠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집중투표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요. 여러 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 그 회사의 그죠? 소수 주주들도 지지하는 자들도 이사가 한 명쯤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말해요. 그렇게 이제 제도를 만들었던 건데 사실은 이게 에, 임의적 집중투표제를 만들었다 보니까 사실 그 제도적으로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실익은 없는 거지만 제도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법이 개정돼 갖고 어, 강행 규정으로 집중 투표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상당한 효과를 발행하는 거죠.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건 조문 위주로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이 제도가 있는 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건을 보시면 둘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목적을 한다. 그래서 이사를 두 명 이상 선임할 때 분명한 거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당연히 제외하고요. 발행주의 총수의 3% 이상이라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해서 집중투표 방법으로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관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니까 그러면 회사가 집중투표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정관에서 우리는 집중투표로 두 명 이상 뽑더라도 집중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어놓으면 어때요? 집중투표 제도를 활용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죽은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한 대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회사들이 정관으로 아예 적어놨어요. 우리는 두 명 이상 선임한다 하더라도 집중투표 방법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어쨌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임의적 중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청구는 그 주주총회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구해야 돼요. 그 청구했을 때는 이사 선임 결의관에서 각 주주는요, 한 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의결권을요, 이사 한 사람에 몰아줘도 상관없고요, 분산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집중투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사를 3명 뽑는다. 그럼 내가 주식을 한 주를 갖고 있다. 그럼 어때요? 3개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3개. 3개의 의결권을 갖게 되는 거죠. 알겠죠? 이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알아두시는데, 우리 앞쪽에서 일주 1의결권 원칙, 주주평등의 원칙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주주평등의 원칙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주주평등의 원칙을 제한할 수 있다. 뭐예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법률이 바로 이 법률이에요. 알겠죠? 이 집중투표 382조 2가 바로 한 주에 여러 개의 의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결권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거, 법으로. 이게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집중투표를 여러 가지 법적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집중투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때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이사 선임이 됩니다. 그리고 청구했을 때는요, 의장은요, 의결에 앞서서 청구했다는 취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청구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회사 관련 서류죠. 서류 열람인데 집중투표 청구 서면은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주주만 볼 수 있어요. 채권자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쟁점을 그렇게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찾아주고 조문 내용만 아시면 다 풀릴 수 있다. 법원직, 법무사 뭐 관계없이 자주 나오니까 잘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뭐, 그 119번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청의 소집이 있을 때 소수주에게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수주주를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다? 아니죠.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잖아요. 아까 그랬죠?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랬죠. 정관 다르게 쓸 수 있다 그랬죠? 이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셔가지고 121번. 앞쪽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주식회사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정관에서요.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 주식 총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이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을 하라고 했죠. 출석과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 투표 방법을 하더라도 정관에 규정한 그죠? 발행 주주 총수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돼요. 그 의사 정족수는 어때요? 충족돼야 돼요. 아무리 집중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뜻입니다. 앞에 봤던 그런 지문이었고요. 자는 이사는 충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보시고요. 이사도 비밀 유지 의무 있습니다. 재임 중 퇴임 후에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사의 숫자는 몇 명, 이런 거 간단한데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사는, 원수는 3명 이상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의 회사, 소규모 회사잖아요. 소규모 회사는 1명 또는 2명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사의 임기 규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알겠죠? 알아둔다. 대표이사는 임기 규정이 있나요? 대표이사는 임기 규정이 없다. 그죠? 없다. 3명 이상이다. 소규모 회사는 1명 또는 2명이다. 그러므로 해서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라는 게 없다.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서 여기서 383조에서 참 중요한 조문들이 쭉 나와요. 소규모 회사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쭉 나오기 때문에 우리 소규모 회사의 내용들을 여기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요걸 먼저 보겠습니다.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에 최종 결산에 관한 주총의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임기는 정관으로 정관으로요. 임기 중에 최종 결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까지
이사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회사는요, 이사회가 없으니까 예, 중요한 결정을 이사회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주주총회가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요, 요 5항에 가보면 소규모 회사는 굳이 이사회가 해야 되는 건데, 이사회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이사회가 해야 되는 것, 고유하게 이사회가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것들은 제외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은 굳이 있죠. 이게 간이합병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을 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이합병은 이사회가 하는 거고 소규모 합병은 이사회가 해야 되는데 이사회가 없잖아요. 그럼 주주총회를 한다? 원래 주주총회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그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건 적용 제외되는 것이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이제 이사회가 하더라도 반드시 주식회사가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이사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소규모 회사라도. 그런 거는 어때요? 꼭 주주총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집행적인 업무라는 이런 것들은 각자 이사가 할 수 있도록 6항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이사회가 결정하는 건데 주주총회 해야 되는 몇 가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사회가 해야 되는데 이사가 각각 집행하는 몇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사회가 없다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4번 가보시면 소규모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보통 신주 발행할 때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사회 없으니까 누가 합니까? 주주총회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자기거래소의 이사회 승인 있잖아요. 이것도 누가 해요? 주총회 하면 돼요. 중간 배당할 때도 이사회 결정도 어때요? 주총회 하면 되고 사채 발행도 이사회 결정을 하게 돼 있지만 주총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신주인고 인수금 사채 발행도 주주총회 다 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는 뭘로 바꾸면 돼요?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있는 때로 바꿔버리면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회사에서 각 이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회사를 대표해서 원래 이사가 해야 되는 것들 기능이 있죠. 필수적으로. 예를 들면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 주식 소각 있잖아, 우리. 자기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사회 결의로 자유롭게 소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또 주총회, 임시총회 소집 결정 누가 해요? 이사회가 하잖아요. 그 이사회가 하는 것을 각 이사가 하면 된다는 거죠.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소수주주의 이사회 주주총회 소집 청구. 이런 것들. 또 감사의 이사회 임시총회 소집 청구. 그죠? 감사의 이사회 임시총회 소집 청구할 때, 그때도 각 누가? 각 누가? 각 이사가 임시총회 소집하면 돼요. 됐죠? 이걸 여러분이 조금 체킹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 122번 한번 보시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으로서 이사 한 명 또는 두 명을 둔 주식회사는 그러하지 않다? 안 그래요. 소규모 회사도 임기는 똑같아요. 알겠죠? 연장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125번도 보시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는 임기를 3년으로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임기를 별도로 3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임기를 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의 임기를 정했다는 뜻은 정관이라든지 주총의 결의로요. 임기를 구체적으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딱 정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냥 정관에서죠. 정관에서 383도 이하와 동일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적었어요. 이거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취지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임기는 별도로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26번도 보시면 자본금이 15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죠. 이사가 한 명, 두 명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기 전에는 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종료 사실을 밝히고 주총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봐야 된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어, 이사가 회사와 거래, 그죠? 이사와 회사와 간의 거래에서는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 이사회 승인을 주총에서 승인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소금회사는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해임 가볼까요? 해임, 이사의 해임은 이사는요,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어요. 무슨 결의로? 특별 결의로, 알겠죠? 특별 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근데 뭔 아니다? 청산인은 보통 결의도 알겠죠? 알아듣는다. 그죠? 청산인. 비교. 자, 다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는요. 임기를 정했을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요. 그 해임된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 조항이야. 그래서 385조 1항에 대한 이 단서조항은 대표이사에는 유추정되지 않아요. 대표이사는요, 임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이사회가 개임할 수 있어요. 자, 2번. 이사가 직무에 관해서 부정행위나 법령 정관 위반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을 안 해, 회사가. 그때는 주주들이 나섭니다. 발행주의 총수의 3%에 해당되는, 그죠? 해당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 결의가 있는 날부터 1개월 내에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해임 청구야. 법원에 해임 청구하는 거. 여기 있다는 거. 그래서 주총의 특별 결의도 할 수 있고요. 예, 주주가요. 이렇게 3% 주주가 해임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셔가지고 뭐 기출 문제를 보시면 꼭 한 번씩 보세요. 예, 법무사, 법원직 다 혼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구분하지 말고 한번 보세요. 129.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없다. 아니죠. 해임할 수는 있는데 손해배상해주면 되지. 그죠? 그런 거다. 자, 132번 한번 가볼게요.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하잖아요.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해임을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뭐냐?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한 주관적 관계 상실된 것만은 부족하고요. 뭐가 돼요? 객관적인 경영 능력이 부족해야 돼요. 알겠죠? 주관적 신뢰관계 상실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에요. 해임할 정당한 이유가 아니에요. 꼭 알아두세요. 객관적인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관계, 그죠? 상황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게 정당한 이유예요.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그 다음에 133번 임기 만료 전에 이사의 해임을 원인으로 회사가 이사에 대해서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 책임에 해당된다. 즉, 임기 만료 전 이사의 해임을 원인으로 회사가 이사에 대해서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 이거는 회사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 책임 맞죠? 임기 만료 전 이사 해임할 때. 그 예상이니까 23년 8년이니까 알아두시고 마찬가지 134번도 마찬가지예요. 어,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임 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해서 판단할 수 있고 주총에서 해임 사유로 삼거나 해임 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 두 지문 예상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해임 당시 객관적 존재 이 사유를 참작해 판단하는 것이지 정당한 이유는 주총에서 해임 사유로 삼았거나 해임 결의 시 그 참작한 사유 그것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판례. 그 다음에 136번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새로 선임된 이사 취임시까지 이사로서 권리금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걸 우리가 퇴임이사라고 하거든요. 이걸 퇴임이사라는데 퇴임이사도 그러면 주총의 특별계로 별도로 해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지금 퇴임 이사에 대한 얘기예요. 퇴임 이사도 그러면 주총의 특별계로 해임의 대상이 되나요? 이거죠.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임 이사에 포함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퇴임 이사는 이미 퇴임된 거예요. 새로 이사 선임될 때까지만 임무를 계속 하는 것일 뿐이에요. 굳이 특별계로죠. 해임할 필요 없어요. 새로 이사 선임되면 자동적으로 퇴임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그렇죠? 자,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결혼의 경우에 이제 해볼게요. 임시이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기할 때는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될 때까지 권리 의무했다. 이게 바로 퇴임이사죠. 근데 법원은요, 또 필요하도 인하할 때 이사, 감사, 이해관계 청구에 따라서 임시이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뭐그 정도. 그리고 요 판례는 꼭 알아두세요. 법원도 나오고 법무사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임기 만료된 이 퇴임 이사는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에 있고요. 이럴 때 퇴임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퇴임 등기는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퇴임 후 2주, 3주 동안에 퇴임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때는 이사가 퇴임할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퇴임 이사는 후임 이사가 취임해야만이 예, 그죠?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후임 이사 취임일부터 2주 내지 3주 내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임 이사 취임하기 전에는요. 퇴임한 이사의 퇴임 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도 없어요. 알겠죠? 그 판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니까 예, 법원직, 법무사 관계없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격주라는 게 있거든요. 자격주는 뭐냐면, 이사가요, 주주의 자격을 가져야만이 이사가 될 수 있는 거. 이걸 우리 자격주라 그래요. 근데 이걸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으로요, 이사가 가질 주식 수를 정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그 이사가 갖고 있는 주식은요, 그 대신에 감사에 공탁해야 돼요. 원래는요, 이사는 자격이 제한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 회사의 이사는 주주만으로 하자라고 정하면은 그 이사는요, 주주인 이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감사에게 공탁해야 된다, 이 말. 됐나요? 예, 그렇게 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